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세상을 남들과 조금은 다르게 바라볼 때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죠. 김동엽의 소수 의견, S1투자연구소 김동엽 소장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준비된 내용이 많긴 한데 조금 전에 삼성에서 원래 우리가 예상했었던 100조 원의 투자 규모가 아닌 훨씬 더 큰 180조 원의 투자 규모를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4대 미래 성장 산업도 발표를 했고, 자, 이 투자 규모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또는 어떤 종목군에 좀 작용을 하게 될까요? 네, 일단 규모상으로 봤을 때 시장 원래 예상은 100조 네네. 원 규모였으나 국내 투자만 130조 원이 되고요. 그 분야를 5가지 부분으로 좀 축약할 수가 있는데 그쪽에 해당되는 낙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AIG라든가 5G, AI 부분이나 5G,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전장 부품 바이오 쪽에 각 25조 원 정도씩 투자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네. 특히나 며칠 전에 그 부총리 방문 때 규제 혁신을 좀 요구했던 바이오 부분 이쪽을 조금 유력하게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되는 규제가 조금 혁파가 되고 혁신이 될 경우에는 뭐 바이오 최근에 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면서 바이오 쪽에 다시 한번 온기가 불어드는 그런 쪽으로 조금 돋보이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시밀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재용 부회장은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바이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여기에다가 또 180조 원의 투자 규모, 그 가운데 바이오에는 바이오와 반도체 80조 원 정도 투자가 된다고 하니까 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저희가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몇 가지 안건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안건이 요즘 굉장히 핫한 안건입니다. 바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은산 분리. 만약에 이것을 정말 규제를 완화하게 됐을 때 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일단 다수의 의견은요. 매기 효과, 규제 혁신의 파워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살펴보자면 그 은산 분리는 엄밀히 따지자면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 쪽에서만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게 대통령의 취지였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2년 정도 인터넷 은행 2개가 네네. 작동을 해보니까 일정 수준의 매기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자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 은행의 최근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IT 자본이 더 들어가서 증자가 되어야지만 영업이 활성화되고 네. 그 과실을 국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다. 그리고 또 시중은행들이 좀 긴장해서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서비스의 개선이라든가 혁신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은행 그 인터넷 전문은행의 어떤 대주주로서 작용하고 있는 기존의 뭐 금융권 중심으로서는 증자 같은 것들이 좀 쉽지가 않고 네. IT 자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좀 제한된 어떤 특례법 이런 것들이 좀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수의 의견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소수 의견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지 김동엽 소장의 소수 의견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은행은 고래, 형평성의 문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맨날 소수 의견을 좀 알쏭달쏭 네네. 하실 것 같은데요. 매기 효과라는 것이 뭐 잘 아시겠지만 미꾸라지가 많은 어항 같은데 메기를 한 마리 풀어놓으면 네네. 미꾸라지들이 긴장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그 헤엄을 쳐고 다니면서 튼튼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살이 찐다라는 그런 효과를 의미하는데요. 그게 미꾸라지가 아니라 고래라고 하면 메기를 풀어놓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 2년간 인터넷 전문은행이 뭐 700만, 70만 정도의 그 고객을 확보하면서 굉장히 좋은 그 성과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작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었고 올해 상반기 1, 2분기에도 2분기 같은 경우에도 몇몇 개 발표한 은행들 실적을 보시면은 조 단위가 넘어가는 은행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인터넷 전문 은행의 어떤 자극을 받아서 그쪽을 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쪽을 견제하면서도 별도의 어떤 수익 그 채널 같은 것들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거기다가 인터넷 전문은행 쪽으로 파기되는 어떤 효과에 대해서는 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들도 있고 실제 또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네네. 금융기관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네. 은행, 보험, 뭐 증권회사들이 있고요. 골고루 들어가 있기 네.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잘 되는 게
과연 이게 대립의 효과로서 어떤 뭐 부작용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형평성의 문제라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은행만 은산 분리를 하게 됐을 때 네네. 지금은 그걸로 다독거릴 수 있을지 몰라도 조금 지나면 왜 시중은행은 은산 분리 완화를 안 해줘라고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뭐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은산 분리가 조금은 완화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인터넷 전문은행만의 어떤 뭐 특별한 뭐 이슈라든가 수혜 이런 것들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사실 저는 조금 이게 어떻게 봐야 될 건지 정말 좀 궁금한 게 사실 이번에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 IT,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좀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동양증권 사태도 있고 했었으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은행들이 나중에 뭐 왜 인터넷 전문은행만 해주고 우리는 안 해줍니까?라고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은산분리가 기존에 있는 시중은행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금융 기업들에게는 좀 도움이 진짜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생각 나름인데요. 네네네. 은산분리라는 것이 과거 한 20, 30년 전에 대비해서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네, 필요가 네.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내부 유보율로 봐서는 수백조 원의 유동자금이 기업 내에 쌓여 있고 이런 네. 것들을 단순히 지금 은행 쪽에 맡겨놓고 있는 차원이기도 한데 네. 은행에 뭐가 아쉬워서 은행의 어떤 그런 권리라든가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산업 자본이 좀 편취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옛날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금융 감독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기법 같은 것들이 많이 성장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만 뭐 제어가 된다고 하면 사실 네. 옛날에 그런 사태들을 막을 수도 있고요. 재현될 수 없다는 가정하에 봤을 때는 시중은행이라도 네네. 산업자본이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막 길을 못 쓸 정도로 4% 이내로 묶고 의결권이 없는 주식까지 치면 10%로 묶는 네네. 그런 어떤 법적인 제한이 언제까지 가야 될지는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실 저는 딱 은산분리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에는 그럼 네. 카카오뱅크를 둘러싸고 있는 지분 관계가 있는 네. 그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었지만 실제로 주가 움직임은 또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했었는데 투자 전략을 좀 제시해 주시죠. 지금 이제 정부에서 유도하는 거는 일단 두 가지 정도로 날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가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인터넷 전문은행의 과거에 좀 뛰어들었던 어떤 구조를 갖고 있던 몇몇 개 기업들이 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영역이 좀 넓어진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시장의 관심이 좀 높아진다. 이게 이제 주가로서 좀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규제 개혁의 이슈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1차적으로 의료기기 이후에 2차로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부분이 인터넷 전문은행이다. 네. 그럼 3차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들 찾을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이 곧 뭐 8월 말에서 9월쯤 되면 대통령의 행보를 통해서 또 한 번 확인이 될 거라는 면에서 봤을 때 열심히 찾아야 되는 그런 좀 활동들이 일어나겠죠. 3차를 시장에선 또 뭘로 예상하고 있는 것 있을까요? 3차는 바이오 부분 쪽하고 아니면은 사물 인터넷 쪽 부분이 좀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정리해드린 내용을 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3 인터넷 전문은행이 생겼을 때 그 시장에 진출하게 될 기업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두 가지 산업에 대해서 좀 직접 행보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면 세 번째는 어느 곳을 찾아갈 것인가 그런 걸 또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찾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주신 겁니다. 그런 기업들에 또 관심을 가져보자는 이야기였었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저희가 좀 특이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시장에서 도대체 주식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엔 소수 의견을 먼저 보여주신다고 해요. 소수 의견, 주식 비중은 반으로 줄이고 평균 보유 종목은 3-4개만 해야 된다. 이걸 소수 의견을 들고 오셨어요. 저는 이게 다수 의견인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모 은행의 경영연구소에서 해마다 서베이를 하는데요. 네네. 금융자산이 30억이 넘는 일종의 이제 부자 성격의 KB금융이죠. 네. 네, 맞습니다. 400분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작년과 올해 사이에 일어났던 주식 비중의 어떤 결과를 좀 말씀드리는 것. 지금 그래프가 네네. 나오고 있습니다만 2017년도 1월 달, 그러니까 2016년도 말로 조사를 했을 때는
전체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한 20%가 넘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작년 말, 올 1월 초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11%로 낮아져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1년 사이에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놨다, 반 정도로 줄여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작년도 기억하시겠지만 2,300대 지수가 2,600대 레벨로 연초까지 올랐기 때문에 네. 적정한 이익을 보고 차익 실현을 한 경우도 있고 올해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도 많고 네. 금리 인상 이슈도 있기 때문에 올해 장이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올 연초 이후에 꾸준히 비중을 좀 줄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그래프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2013년도, 14년도 이후에 주식 비중을 설설 늘려오다가 네. 3년 동안 늘렸던 부분을 작년에 상승을 통해서 수익 실현을 했다라는 데 좀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던 소수 의견은 세상의 부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부자들의 의견이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금융자산 10억 넘는 부분을 부자라는 어떤 카테고리에 넣는 분석도 있는데요. 네네. 그렇게 보면 전년 그러니까 2016년 대비해서 15% 늘었지만 한 27만 명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전체 투자자나 아니면 금융소득자 이런 분들 대상으로 보면 소수죠, 인원은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와 같은 일반인 다수들은 또 도대체 이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다수 의견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네요. 주식은 한방, 주식백화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워낙 급등주도 좀 좋아하시고 그리고 다양한 주식들은 막 이거 사볼까 저거 사볼까 하고. 자, 다수 의견 한번 분석해 주실까요? 네. 뭐 주식은 한방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많은 분들이 의외로 찾아보면 주식의 비중이 절대 시장이 내리든 오르든 간에 거의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연초 대비해서 거의 300포인트 정도의 코스피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가지신 주식이나 지금 가지신 주식의 숫자나 양이 거의 대등소이하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이 내려가더라도 내 종목은 안전할 거야, 괜찮을 거야라고 하는 생각에서 장이 비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중 축소의 어떤 액션 자체를 하시지 않은 분들이 다수고요. 네네. 또 하나 옆에서 뭐 공부를 해서 획득을 했든 아니면 정보를 들으셨든 종목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뭐 잔고표를 뽑게 되면 뭐 10종목, 20종목까지 늘어나서 네네. 잔고표가 한 장에 모자란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다라는 게 지금 뭐 개인 투자가분들의 어떤 맹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굳이 해주시는 이유는 이제 세상의 부자는 소수이니까 이 부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알아보자는 취지로 저희가 이 내용을 준비한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투자 전략이요. 그러니까 누구나 주식하시는 분이 기본적으로 뭐 다른 이상도 있으시겠지만 네. 부자를 꿈꾸시거든요. 네. 그러면 부자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1년마다 나오는 이 보고서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뭐 분석 결과 아니더라도 네. 부자를 따라하는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그럴 생각이 있으시면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러고 싶은데 내일 하지 귀찮아 하시지 말고 네네. 꼭 따라하시는 행동이 따라가야지만 성공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김동엽 소장은 저희에게 이슈도 설명을 해주시지만 또 투자하는 마음가짐도 항상 잘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내일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까요? 일단 저희가 뭐 마음가짐을 아무리 좋게 갖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전략이 없으면 또 유명무실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8월 달 들어서도 뭐 7월 달보다 변동성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늘 보면 제자리 장세거든요. 소강 상태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지수상으로 좀 뻗어가지 못하니까 답답하시겠으나 외국인들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든 조금씩 양호해지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거냐 여부 그리고 하반기 경제 지표가 조금 더 좋아질 거냐 아닐 거냐에 따라서 가치주와 성장주의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견디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오늘 첫 번째 이슈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좀 회복하기 위한 경제 신성장 동력을 동원하기 위한 절차로서 여러 가지 혁신성장 모델을 좀 찾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투자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얻어내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규제 혁신과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좀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규제 혁신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쪽에 관련된 정책적인 배려가 동반이 되는 그런 업종으로 조금 순환매에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라든가
메가 투자 프로젝트 그리고 뭐 드론이라든가 로봇 같은 그 신성장 업종 같은데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업종들로 그리고 이런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자, 지금까지 S1투자연구소 김동엽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